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SNS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연일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강도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라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면 악마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선동은 국민 갈라치기와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 부동산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5월 9일로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정사회와 경제정의를 파괴해온 주범으로 부동산 투기를 지목하고 만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법 행위를 전담수하기 위한 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이제 뿌리를 뽑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집권당도 호응을 하고 나섰어요.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조만간에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가칭이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를 하고요.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뭐 국세청이라든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경찰청까지 총괄하는 그래서 총 100명 규모의 인원을 두고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수사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법경찰을 두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이런 이제 부동산 단속 기구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지난해 또 국무회의 때 10월에 이것도 강조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선동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실효적인 부동산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럼 저는 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이 뭐 수십 채씩 또는 100여 채씩 집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뭐 도덕적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마치 불법적인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도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수채,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대통령 결국은 그러한 뭐 분들을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을 결국은 장관이나 차관이나 또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한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냐 하면 과거에는 투기라고 해가지고 중간 등기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내지 않으려고.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뭐 이런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등기를 생략하는 그런 형태는 거의 없거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채를 가지는 부분에 도적 비난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중과세 이제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이래 거듭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몰로 이어질까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청와대 우리 수석들도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아파트 대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아마 그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 대책을 냈는데 뭐 용산의 기지창 개발이라든가 뭐 네. 태릉 CC라든가 과천 경마장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한 2만 가구, 3만 가구 만들겠다고 했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것이 묻지마 따블로 해서 그때는 4만 가구 이번엔 보면은 묻지마 따따블로 해가지고 한 6만 가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공공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았던 제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공급 대책도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공급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다주택자에 대한 메모를 내놓는 방태로 아마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공공택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오히려 민간에 제가 볼 때는 건설사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면 아파트 분양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싱가포르식의 어떤 고밀도 개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보면 30층 지을 것을 50층으로 짓고 50층 지을 것을 70층으로 지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건설회사에 너무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정 이윤을 관리만 할 수 있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싱가포르식의 어떤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같은 어떤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새로운 부동산 철학이 필요한 부분이지 마치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꾼, 불법적인 투기꾼으로 몰아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매물 묶임 현상 등이 우려가 되고 그렇다면 민간 개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안정은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급 그리고 규제가 함께 균형을 잡아서 진행이 되는 것은 맞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 중과세를 유예하는 문제, 지금 4년째 유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뭐 수많은 집을 갖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집을 보유할 경우에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좀 상당히 좀 잘못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전국의 다주택자 보유자가 23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4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10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다. 네. 그리고 부동산 안정을 해치고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500채가 넘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이 갖고 있는 주택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물려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지 부동산이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2주택자들도 지금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2주택자, 3주택자 가운데는 불가피하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서울에도 살아야 되고 지방에도 살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투기 요인이 있다면은 저는 이 다주택자들은 매물로 내놓은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500채를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잘못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악마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인 선동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다주택자들을 지금 옹호하고 나섰는데 500채가 넘게
투기를 하는 그런 다주택 보유자들은 사실상 악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비겁한 부동산 정치다. 이런 강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 오히려 비겁한 부동산 정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고요. 그 구별을 얘기를 할 때 보면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하는 부분들은 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매수자하고 매도자 사이에서 그냥 중간 등기를 생략한다거나 아니면 다운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사람이 500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뭐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것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전세 월세를 주면서 본인이 거기서 들어온 부분들은 또 임대 사업자 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보면 우리가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나눌 때 보수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나 뭐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집값이 안정이 돼요. 근데 왜 문재인 정권 같은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반동적인 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상황이 좀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가장 언제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렸냐면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또 아파트 대출도 규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금 정책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거꾸로 집값이 폭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어떤 정책 실패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저는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충분히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집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세금을 다 내고 집을 사고 투자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투기꾼으로 모는 거는 전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드러낸 분야고 또 이제 설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정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짧게만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문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에서 공급이 안 됐다면은 당연히 이재명 정권에서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23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내란하면서 결국은 전혀 이행이 되지 못했고 예. 그런 공급 부족이 결국 이제 수도권 집값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투자는 거기에 걸맞는 세금을 물리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 중과를 지금 4년이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투기는 지금 분명히 있는 거죠. 투기는 이제 불법적인 투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해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예.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관세 재인상 문제, 우리 정부 부처의 어떤 장관들이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국회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국회 입법 미행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또 여야가 오랜만에 좀 합의를 이뤄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특위 설치에 합의를 한 만큼 심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2일 정도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속도전 있게 아마 입법을 하는 부분은 저는 괜찮 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한 음포용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에 박차를 가고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에 MOU 관세 우리 MOU 양해각세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고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대승적으로 처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회에서 입법을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정도의 관세 인상을 한 부분은 이번 3월 달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제1호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어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어떤 발의만 해놓고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을 아마 재촉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아마 그 이후에도 아마 입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도 저는 아마 우리 정부 당국에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3월 달에 미국을 방문하긴 하지만 또 4월 달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경우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저는 서울을 한국을 다시 한번 또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4월 달쯤에는 베이징을 들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렀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번 더 만나서 그때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저는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정도의 저는 당근을 좀 던져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원상 복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12일에 우리가 어떤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바로 지금 미국에서 관세 인하를 원상 복구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입법과 함께 아마 제1호 어떤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부분들을 미 정부에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돌파구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모처럼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하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특별법에 앞서서 국회에 비준을 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를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국 대미 투자 이행에 늦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호관세 등 해가지고 15%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뭐 당국자들이 회동을 갖고 머리를 맞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식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 비준을 처리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우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경우에는 미국 측에서 25%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인상하기로 했던 그런 이제 이 관세를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이 유리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익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외교와 경제, 안보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거의 30번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 심판론을 띄운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라는 얘기도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영수회담에 재요청을 한 부분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뭐 대표 연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야당 대표로서 어떤 이제 이재명 정부의 8개월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설적인 비판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헌적인 어떤 뭐 이 불법 개헌 때문에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게 됐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다 부정하는 완전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외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동희 대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걱정을 몇 번째 했는데 보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면은 어떤 미국 우리 중심의 어떤 외교를 펼쳐졌다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중안미라고 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형태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그걸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중심 어떤 패권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양다리 외교에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중국 경제 또는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글로벌 전략을 펼쳐져 왔는데 한국 정부와 이렇게
중국 정부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지낸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좀 있었고요. 특히 아마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윤석열 정부 때는 어쨌든 이 대북 정책이 완전 꽉 막혀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 되면 항상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김대중 대통령 때나 아니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네. 때도 항상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이 정상회담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때 와서 이재명 정부 때 와서 그 남북 정상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떤 정권이 5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어떤 뭐 대북 방송을 바로 중단한다든가 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너무 급하게 가면 취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미국 갔을 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했던 것처럼 조금 속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고물가거든요. 또 환율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은 곧바로 우리 서민 경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표 경제 정책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또는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고 하는 나름대로 경제 정책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재명표 경제 정책은 뭐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는데 확장 재정 정책, 그러니까 돈 풀기 정책으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708조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00조 정도의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돈 풀기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럼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조가 아니라 200조 정도로 풀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돈 풀기만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재명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키겠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어떤 야당 대표로서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인 그런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저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합니다. 예, 장대현 대표의 메시지를 이제 해설을 해주셨고 오늘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너무나 좀 현실 진단을 왜곡해서 하니까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탄핵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이 잘 됐다. 또 그리고 외교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건강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외교는 파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미일 편향 외교를 했습니다.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는 이제 완전히 단절됐고 또 러시아하고도 사실상 완전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9년 만에 시진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수석하고 9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용외교 차원에서 일본과도 지금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했냐 잘못됐냐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네. 일단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코스피 지수가 2,000대까지 떨어졌는데 5,000을 돌파했다.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 경제를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치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거의 지금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권심판론을 내건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재명 정부 8개월은 해체, 파괴, 붕괴, 추락의 시간이었다. 라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헌정 질서가 해체됐다. 그리고 사법 질서가 파괴됐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붕괴됐다.
그리고 민생 경제가 추락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헌정 질서가 언제 해체됐습니까? 12.3 내란이 일어나면서 헌정 질서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 질서가 파괴되고 민생 경제가 파괴됐는데 이걸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영수회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받아들일까요? 예, 이재명 영수회담을 요청을 하니까 예. 그걸 수용을 했어요. 예. 근데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뭘 주장을 했냐? 협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영수회담에서 협치하자 해놓고 나가자마자 바로 장애투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영수회담의 그런 제안의 진정성이 있겠는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왜냐? 만약에 수용해서 만난다면 또 협치하자 해가지고 또 바로 장애투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행동과 말이 좀 일치할 언행일치를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네. 장동혁 대표는 물론 뭐 이재명 때리기, 여당 때리기도 좋지만은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내분 먼저 수습하는 게 맞다. 예.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대놓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멸기를 걷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뼈아프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어제 뭐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 등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좀 해법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고요. 합당 추진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문제는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국민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당내 권력투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8월 전당대회 때 과연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쥐느냐 아니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을 쥐느냐를 놓고 친청 대 친미형이 지금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과연 국민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과연 이렇게 권력투쟁 양상으로 당이 사실상 뭐 패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합당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합당을 뭐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상 꼭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민주당의 모습이, 집권당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원한다면 이런 권력투쟁 양상을 저는 당장 중단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꼭 굳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면은 8월 전당대회 이후에 정식으로 좀 절차를 밟아서 또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 볼 때는 당원 1인 1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경우에는 5분 응선 좀 넘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보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한 30% 정도를 이겼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그대로 유효하다면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대표 연임 선거에서는 별 불리할 게 없다고 보이는데 굳이 아마 지방선거에 이렇게 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추진한 이유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부산이나 울산, 경남 또는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지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적어도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여야 아마 그때 지방선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친명계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친문계를 조국 혁신당이 구친문계니까 구친문계를 끌어들여서 이 부분을 조금 돌파해 나가겠다는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 그 과정에서 보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지금 5년 뒤에 치러지는 아마 2029년의 대선 콩밭에 너무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고 그 대선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아마 차기 이 총선에서 공천권을 지닌 어떤 대표 연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이 합당 추진하는 데서 가장 문제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주류가 친문계였거든요. 그때 가장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친민계였는데 이 친민계가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친문계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합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는 정서상의 거부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마 정책래 대표가 1일 1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아마 지방선거 전에 전당원 투표 전에 이런 걸로 통해서 저는 합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 특히 저는 정책래 대표 이렇게 네.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어떤 청와대 어떤 수수방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정책래 대표가 아무리 천하의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거나 또 이재명 대통령 오케이 사인이 없이 이것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묵인 속에서 이 합당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정책래 대표의 뜻대로 아마 지방선거 전에 아마 합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네, 이 부분은 너무 알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니까요. 저희가 시간 정청래 관계상 대표의 합당 정말 짧게 추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밝혔고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예,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협회장,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